안녕하십니까. 아트TV 시청자 여러분. 구필연의 K방산 인사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더위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동차 운전할 때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무더위입니다. 이러한 무더위에 진짜 그 청량감 있는 그 시원한 소식이 들어오길 고대해 보며 오늘 서막을 알리는 어떤 생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캐나다 그 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라 그래가지고 CPSP, 그러니까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근데 그 규모가 무려 60조 원의 사업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혹시 처음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60조 원 사업인데 이 60조 원의 사업이라는 거는 단일 방산 계약 중에는 아마 세계 최대일 거예요. 항공 프로젝트 빼놓고는 거의 이게 세계 최대의 단일 프로젝트로 보이는데 이게 이미 올 3월에 우리 한국 하나오션 그다음에 HD 현중 해가지고 특히 하나오션이 주계약 업체로 돼가지고 그 선정이 됐어요. 그 선정이 된 게 우리 장보고급 3,000톤급인데 배수톤수로는 약 3,500톤에 이르는 디젤 전기 디젤 리튬이온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을 해서는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대급의 잠수함이고 이미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2개월 가까이 태평양을 횡단해서 캐나다로 건너간 그러한 무시무시한 세계 최대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우리 하나오션의 장보고 잠수함과 더불어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 독일의 TKMS의 타입 212 CD형 약 배수톤수가 2,000톤급에 달하는데요. 여기하고 이렇게 두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선정됐는데 3월에 이미 선정은 작년 11월에 됐고 올 3월에 양사로부터 최종 입찰 제안서를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3월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좀 조용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조용하다는 얘기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제가 어제 이제 그 출고한 온라인 기사를 보시면 되는데요. 15일자로 이 캐나다 잠수함뿐만 아니라 캐나다 방산부의 무기 획득, 캐나다 국방의 무기 획득을 총괄하는 장관이 있어요. 그 장관이 올 2월에 우리 하나오션, 우리 거제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총괄을 하는 그분이 15일 베를린에서 그 현지 시간 15일 베를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30일 내에 우선 협상자 CPSP 캐나다 잠수함 60조짜리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자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급히 60조 캐나다 잠수함 대전 30일 내 운명의 타종 한독 벼랑의 끝 대결이다 해가지고 어제 지면 기사에 오늘 조간의 지면에 나왔고요. 어제 밤 늦게 이제 온라인 기사로도 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후속 보도를 제가 이제 하는데 무슨 오늘의 방송은 뭐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총 60조 원의 캐나다 해군에 들어갈 초계 잠수함인데 총 12척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달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6척에서 6척은 대서양, 6척은 태평양 해가지고 독일의 티센크루프 머리시스 TKMS하고 우리 한국의 하나오션의 장보고함 3,000톤급 잠수함을 6대여서 다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달 전부터 해가지고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후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렸죠. 계속
후속 취재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작년 11월에도 이제 우리 두 업체가 선정이 됐다. 독일하고 한국하고 선정이 됐다. 그런 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배경에 이제 이제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60조 캐나다 CPSP 잠수함 6+6로 간다. 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늘 제가 지면신문이나 온라인에 나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 취재가 이 해군, 제가 이제 취재 국방 전문 기자다 보니까 육해 공군 해병대 쪽에 다 취재원이 있어요. 근데 그 취재가 우리 현역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국방부를 출입하지 않습니까? 국방부만 출입하는 게 아니고요. 제 취재원이 군뿐만 아니라 그 현역 군인들은 말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당연히 말을 못하죠, 현역 군인들은. 특히 기자들한테는 말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막 그 취재를 하려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밤에 이제 퇴근하는 퇴근하는 우리 잡아가지고 저녁 먹여가면서 막 이렇게 막 취재를 하는데요. 그래도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군은. 왜냐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취재를 하냐면, 이 영관급, 고위 영관급 대령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중령 대령, 중대령 이상이나 아니면 이제 이 장군급 중에 퇴역 장군들이 있어요. 특히 해군은 이제 퇴역 장군, 제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애드미럴. 전 제독들이 제 취재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요즘 방산 쪽에 굉장히 많이 가요. 특히 뭐 HD 현중이랄지 수상하면 HD 현중이죠.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우리 잠수함 쪽은 이제 하나오션, 옛날 대우머린 DSM이라 그러죠. 대우 shipping, 머린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대우 쪽 지금 많이 영입이 됐어요. 지금도 가들 있고. 그다음에 근데 그분들도 이제 퇴역을 하고 업체로 갔기 때문에 그분들도 말을 못해요. 근데 말을 하는 사람 그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이제 그것도 아주 친해야 말을 하는데 쉽진 않아요. 그 취재가 주로 이제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그분들이 퇴역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또 퇴역하고 이제 자연인이 되기 전까지 가시는 데가 이제 법무법인이나 고문들로 많이 가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엑기스로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장교 인관서부터 필드에 배 타고, 그러니까 해군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배 타고 나가서 온 청춘을 바다에서 다 바친 아주 베테랑급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진급을 해서 이제 작전 참모, 국방부, 해군본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장군까지 되고 대령 장군까지 되고 이제 방산업체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또 이제 법무법인으로 가고 방산업체 지나면 또 법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지식이라는 거, 노하우라는 거는 진짜 엄청납니다. 그분들이요. 또 특히 이제 이 법무팀에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변호사들.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 취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 쪽은 취재가 없이는 진짜 어떤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카더라 통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국방 쪽은. 그래서 분명히 저는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방산 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1 전차, 지금 K2 흑표의 전신이 K1 전차 시절부터 그 연구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름 인맥이 있습니다. 육상 쪽은. 근데 제 약점이 해군 쪽이거든요. 해군 쪽인데 그래서 해군 쪽에 이제 요를 통해서 계속 취재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왜 취재를 했냐면요. 그동안 유튜브나 어떤 언론 쪽에 보면 우리가 캐나다 CPSP 60도 다 가져온다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국뽕에 차오르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 유튜버들의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분들이 이제 그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같은 이제 전문 기자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또 기자잖아요. 기자들은 어쨌든 간에 팩트, 그러니까 사실에 베이스로 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맞고, 그래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6+6로 간다는 거에 대한 눈치를 어떻게 챘냐면, 이것도 지금까지 아직 확정된 거 없습니다. 확정된 거는 캐나다 국방부에서 발표가 나야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방산 전략이라든가 모든 이 지식을 통합해봐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탱크나 그다음에 K9 자주포나
아니면 경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술무기예요. 전술무기. 택티컬 스트라이크 웨펀 시스템이라 하죠. 전술무기 체계거든요. 근데 스트래티직 웨펀 시스템, 전략 무기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도 거의 안 해요. 수출도 안 하고 특히 전략 무기를 생산을 못하는 국가들한테는 반드시 우방국한테만 그 수출을 합니다. 그 당연하지 않아요? 우방국이고 아주 전략 동맹, 같이 작전을 하는 그런 국가들에게만 서로 전략 무기, 전술 무기가 아니에요. 탱크나 자주포나 그다음 경전투기 이런 전술 무기가 아니고 택티컬 스트라이크 웨펀이 아니고 잠수함이나 전략 위성 이런 것들은 전략 무기. 그다음에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도 단거리, 중거리가 아니라 뭐 탄도탄, 벨리스틱 미사일 장거리 같은 경우는 전략 무기로 들어가거든요. 그걸 MTCR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제한 협정까지 있어요. 사정거리 제한 협정까지 있는 그런 전략 무기 같은 경우는 수출도 거의 안 할 뿐더러 수출을 한다고 해도 그래 거래를 한다, 수출입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같은 동맹국끼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작년 6월부터 떠오른 이제 하나오션이랄지 이제 그 캐나다 뉴스 그다음에 네이토 유럽의 네이토 독일 뉴스는 네이토 유로 뉴스가 있어요. 유로 디펜스 뉴스가 있는데 그걸 보면 다 걔네가 그 현지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영푸독 기자들이 해서 군사 방산 기업이 엄청 많잖아요, 유럽에. 거기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 그거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제 이제 주요 취재원인데 보니까 세상에 한국의 하나오션의 장보급 잠수함하고 독일의 티센크루프의 타입 212가 두 개가 선정이 된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랬죠. 왜냐하면 제가 ADD 시절에 독일에 가 있었잖아요. 1년간 K1 전차 사업 때문에 가 있었거든요. 독일의 프리드리스 하픈이라고 그 뮌헨 남쪽에 1년을 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어딜 갔냐면 킬이라고 함부르크 위에 독일 북부 그 함부르크 위에 킬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독일 2차 대전 때부터 그 유명한 유보트를 생산하는 데가 하데베 HDW GmbH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잠수함을 만들어요. 지금도 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거기서 잠수함을 만듭니다. 와, 거길 갔는데 세상에 그 킬의 하데베 잠수함 조선수하고 정박하는 데 있잖아요. 시운전하는 데가 2차 대전 때 꽤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야, 진짜 놀랐습니다, 그때. 어떻게 놀랐냐면, 제가 알게 돼요. 왜냐면 제가 취미가 뭐냐면 2차 대전하고 전사, 워의 스토리를 보는 게 제 취미예요. BBC 방송하고, ZDW, 독일 방송하고 이거 보는 게, 프랑스도 굉장히 이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2차 대전 전사. 근데 영국하고 미국이 영미 폭격 전대가 2차 대전 때 그 독일 유보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그랬거든요. 전후에 그랬거든요. 기자가 물었어요. 처칠 수상한테 2차 대전 때 가장 힘들었던 독일의 무기가 뭐냐면 그냥 바로 bloody U-boat 딱 이러더라고요. bloody. 그러니까 이게 영국식 표현인데 정말 피 터지게 유보트한테 당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유보트 때문에 사실 영국이 2차 대전 때 항복할 뻔했어요. 유보트 한 대당 상선이 수십 척씩 격침을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하고 미국의 그 폭격기 전대가 수백 번을 그 킬 항구 함부르크 위니까 바로 그 영국 스트레이트 거기 바로 건너면 바로 킬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도 짧거든요. 엄청나게 폭격을 가한 거예요. 야, 근데 독일이 얼마나 진짜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진짜 바깥에는 다 폭격을 다 당했는데 진짜 그 잠수함의 경락고 제조 공창 이런 데는 진짜 요거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폭격을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제가 갔는데도 그냥 거기서 제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독일의 제조 건설력은 참 제가 봐도 대단하죠. 얘기가 많이 샜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독일하고 캐나다는 어떤 그 동맹국이냐면 2차 대전 후에 그다음에 한국전 2차 대전 때는 독일하고 캐나다는 웬수도 그런 웬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영국으로 가는 상선이 그 호송 선단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걸 독일 유보트가 다 격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도 독일 보면 아주 치가 떨리는 거죠. 그러나 2차 대전 후에 냉전, 콜드워가 들어오면서 주적이 독일이 이제 항복하고 나서 주적이 바로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아닙니까?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 소련이 되면서 그 대서양을 그 소련, USSR, 소련 함대가 무르만스크 그 위에 그 위에 북해 무르만스크가 블라디보스톡은 태평양, 무르만스크는 대서양이거든요. 북극하고 독일 그 소련에 그 무르만스크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소련 함대와 특히 잠수함, 이 소련 구소련의 잠수함이 어마무시했고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였어요. 그때 당시 이 콜드 냉전 때요. 그래서 그 냉전 때 그 소련 잠수함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 해군하고 영국 해군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해군도 많이 뜬 거예요. 그 대서양상에. 그리고 이 캐나다도 잠수함이 없으니까 영국 로열 머린에서 영국 잠수함을 들여와요. 그때 당시요. 1950년대 중반에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캐나다가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속해 있는 군사 동맹국입니다. 영프독, 그다음에 북미, 미국, 캐나다는 5개국은 이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30몇 개국에서 가장 핵심 5개국이 바로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이에요. 그렇게 냉전 때 무려 70년, 60년에서 70년 가까이 군사 동맹을 하고 같이 대서양에서 수상, 해저, 그다음에 항공, 군사 동맹으로 70년 이상 같이 작전을 한 나라가 캐나다가 작전한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특히 육군하고 공군하고 달리 해군들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군 출신이 아닌 분들은 사실 잘 몰라요. 되게 우리 선배님이나 후배님들, 우리 동기분들은 주로 이제 육군 쪽을 많이 하시는데 해군 쪽에는 독특한 면이 있어요. 뭘 독특하냐면 육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미일 독일 영프독이 다 계급장이 보면 여기 틀립니다. 다 틀리게 달아요. 이 계급장 생긴 게 틀리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대위인지 이게 대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해군은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도 그 계급장이 똑같습니다. 해군은. 해군들이 이렇게 세 개 있거든요. 그제도 이제 네덜란드 대사관, 무관들, 방위산업 때문에 이제 세미나 갔다가 또 이제 그 저녁을 같이 먹는데, 네이토 쪽에 이제 독일, 그 다음에 그 무관들이 다 왔잖아요. 유럽에. 독일 친구들도 오고, 이제 네덜란드 해군들도 오고, 그 다음에 일본 해군들도, 우리 해군들도 왔거든요. 왔는데, 주한 미군 유엔군 사령관 제이미 브론슨 장군도 왔었어요. 그때 그 공보관 또 대령도 오고 했는데, 도널드 대령도 오고 했는데, 봤더니, 육군들은 역시 다 틀립니다, 계급이. 그러나 해군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전혀 헷갈리질 않아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같은 독일하고 캐나다와 독일 해군들은 같이 작전을 한 동맹국이에요. 군사 동맹국. 그럼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전술 무기가 아니라 전략 무기인 잠수함을 지금 저희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캐나다가 1950년대 영국으로부터 불화받은 잠수함을 이제 교체를 한 거예요. 그동안 계속 수리하고 쓰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잠수함까지 이제 거의 이제 작전이 중단됐어요. 그것도 제가 기사를 한번 내보냈는데요. 이제는 캐나다가 빨리 잠수함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데 독일하고 한국이 붙어서 저는 작년 11월 솔직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쉽지 않은 게임이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게임을 우리 정부와 우리 하나오션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잠수함도 우리가 얘기하는 1200톤에서 1500톤, 1800톤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형 잠수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건 전략무기예요. 전략물자. 전략 자산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너무 우리가 욕심을 내는 거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캐나다하고 군사 동맹국이 아닌데, 과연 이게, 할 수 있는 그 트레이딩, 거래가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이른바 그냥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로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악플 엄청 달렸습니다. 그때 그 유튜브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지우긴 했지만. 어쨌든, 근데 저는 기자잖아요. 기자는 팩트 베이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다 아주 작살났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이제 왜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기자들이. 특히 유튜버, 기자들은 얘기할지 몰라도 유튜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기자니까 사실 그대로, 그리고 국방 전문 기자니까 전문 기자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반전이 있었어요. 12월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캐나다 정부에서 우리가 60조 원입니다. 60조 원의 잠수함 단일 무기체, 세계 최대의 단일, 그러니까 미국 빼고요. 미국 빼고 세계 최대의 단일 계약을 하는데 잠수함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다. 60조 원이면 참고로 우리나라 작년 국방비가 61조예요. 우리나라 전체 육해 공군의 모든 국방비가 61조였는데 이 지금 예산이 60조 원의 단일무기체계 사업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 작년에 무기체계 도입 비용이 10조가 안 되거든요. 전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국입니까? 군사 강국입니까? 그런데도 체계 획득 비용이 10조가 안 돼요. 많은 부분이 이제 인건비나 시설 재투자비, MRO 이런 것들이 많이 가거든요. 수리 개선 비용이라든가 유지 비용. 체계 획득 비용은 그렇게 안 커요. 근데 캐나다가 얘기하는 60조 원은 뭐냐면 체계 획득 비용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향후 10년간 120조까지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추후 요번 이제 30일 내에 발표될 캐나다의 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가 우선 협상자가 발표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향후 10년간.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우리 하나오션이 우선 협상자로 30일 내에 만약에 판별이 돼요. 제 생각에는 30일 내가 아니라 2주 내에 나올 거예요. 2주 내에 우선 협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왜 무슨 근거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무슨 근거냐면 그 장관, 그 캐나다 그 총괄 장관이 그분 이름이 그 캐나다 총괄 장관이 그분이 우리나라 왔다 갔거든요. 그분이 왔다 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 15일에 독일 베를린에서 얘기를 했냐면 캐나다 의회가 6월 말부터 휴정을 해서 휴가를 가서 9월 초에 이제 다시 개장을 한대요. 그래서 그 캐나다 의회가 6월 말 폐장하기 전에 우선 협상자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를린에서 15일에. 15일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이 우리보다 한 7, 8시간 우리보다 늦어요. 걔네가. 그래서 지금 오후 3시니까 걔네는 이제 독일 현지는 아마 아침 7시 정도, 7시, 8시 정도 되겠죠. 근데 그분이 그 총괄 그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캐나다 의회가 휴정이 되는 게 6월 말부터예요. 6월 말부터 통상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다시 개원을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그거죠. 캐나다 CPSP 잠수함 초계 잠수함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빠르면 요번 달 안에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번 달 안에도 발표가 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는 얘기다. 확정이 되고 왜냐하면 의회 내에서 의결이 돼야 되니까요. 6월 말 이전에 확정이 되고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약간의 더 조율을 거쳐서 아마 7월 초나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이제 최종 우선 협상자를 발표를 하겠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협상자가 발표된다고 해서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하나오션이 될지 독일의 TKMS, 티센크루프 머리 시스템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된다고 해서 그 업체가 나중에 그 수주 컨트랙트를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우선 협상자가 되면은 거의 그 업체가 최종 그 수주를 받는 것이 거의 그렇게 돼 있죠, 사실. 그런데 요번에 그래서 이제 그 30일 내에 오늘 조간이죠. 오늘 조간 뉴스 조간 신문에 들어간 거는 30일 내에 되지만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요번 달 내에 거의 우선 협상자가 내부에서 이제 의회에서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공표되는 건 7월 초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하나오션이 될지 아니면 독일 측이 될지 가서 이제 MOU 사인을 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 플러스 뭐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올 2월에 제가 절반씩 나눌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취재를 집중적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그 취재원들을 통해서 제가 종합을 해서 최근에 나온 결과, 최근이 아니라 거의 어제 이제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계속 그걸 같이 물어왔었거든요. 지난 한 3개월 동안 계속 같이 물어보고 제가 지난주에는 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주관이 하는 우리나라 한국 최대 군사 학회가 있어요. 밀리터리 학회가 있는데 거기는 학회장이 항상 전통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장, 현역 소장이 그 학회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십 개 업체가 참가를 해가지고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의 방산 쪽, 밀리터리 디펜스 인더스트리 쪽에는 연구 논문이 1200개가 더 이상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내일 기사로 써서 이제 온라인에 일단 출고를 하고 금요일 조간에도 이제 방산면이 있거든요. 우리 아시아투데이 금요일 이제 오전 조간을 보시면 그 기사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취재를 또 계속 했어요. 거기서도 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외국 업체들도 많이 왔었어요. 그 참가를 많이 했어요. 그 학회를. 왜냐하면 당연하죠. 우리나라 최대 학회니까 군사 방산 학회고 저도 우리나라 방산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기자들은 그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방위 사업청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에서도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현대도 왔고 다 왔거든요. 다 왔고 이제 ADD 연구소장도 와서 연구부장도 와서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은 잘 얘기를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현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자 언론인의 특권이 뭡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많은 비판을 했어요. 우리나라 방산 시스템 다 이게 좋아 보여도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해외 계약 다 실패했다. 아주 질타했어요, 제가. 그날 그 엄청나게 큰 학회장 거기 큰 그 방에서 제가 엄청나게 질타를 했어요. 최근에 5월에 크게 제가 그냥 기억나는 것만 4개 어떤 세계적인 딜을 우리가 다 실패했는데 그거 거의 신문에 안 나와요. 나와도 조그맣게 뿐이 안 다뤄요. 올해 루마니아 지상무기 체계 우리 다 뺏겼어요. 독일의 클라우스 마페이에 레오파드 전차에 다 뺏겼어요. 우리 로텐 거고. 근데 K9 하나 에어로 거는 다행히 이제 선정이 됐고요. 루마니아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올 5월에 루마니아가 갖고 있던 T계열, 옛날 소비에트 디자인의 T계열 전차하고 장갑차를 전부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고, 그 대신 이제 서방제, 네이토 표준화된, 네이토 그 밀스펙, 밀리터리 스펙에 이제 갖춰진 서방 무기 체계, 이제 전차라든가 탱크라, 메인 배럴 탱크죠. 그 다음에 장갑차, 아머드 퍼스널 캐리어, APC 이런 걸 도입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우리 로템하고 현대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좀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어렵더군요. 그게 왜 어렵냐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루마니아가 그거 조달하는데 돈이 몇 조씩 들어갑니다. 거의 12조 이상 들어가요. 전타 수백 량에다가 장갑차 수백 량을 하는데 루마니아가 무슨 돈이 있어요? 국방비가 걔네가 그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거를. 그러면 루마니아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돈 해결을 누가 해줘요? 유로 디펜스 펀드. 예? 세이프 자금이라 SAFE 자금이 세이프 자금이라 그러거든요. 그 세이프가 이제 프로그램에 뭐 안전한 자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유로 디펜스 펀드라 그래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요. 본부가.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ECB라고 하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뭐냐면 유로 디펜스 펀드라 가지고 향후 10년간 유럽에서 생산되는 무기를 사갈 경우만 그 자금의 혜택을 받게끔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루마니아로 봐서는 사실 우리 K2 전차를 사고 싶어도 우리가 그것까지 대주기는 어렵거든. 그 자금 지원을. 그 자금 지원은 근데 그냥 캐시로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유로 디펜스 펀드 세이프 자금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장기 저리로 이제 불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인플레이션 매년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루마니아 같은 국가는 이제 인플레가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이 저소득 국가라 물가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나라는 자국 화폐 뭐 유로를 쓴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로 같은 경우 유로 내 이제 유로를 쓰면 유로의 어떤 그런 그 영국을 뺀 프랑스,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스페인까지는 유로를 쓰는 나라는 유로에 그리스까지 전부 그 인플레이션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국내 실질 물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돈의 가치가 1유로가 뭐 엄청나게 큰 겁니다. 루마니아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걸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그 세이프 자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유로 내에서, 유럽 내에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우리로 봐서는. 루마니아도 뺏겼죠. 그다음에 작년에 또 인도 잠수함 계획도 독일 그 티센크룹한테 뺏겼어요. 그것도 뺏기고.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폴란드 오르카드 스웨덴체 그 A 계열 잠수함에 우리가 또 뺏겼잖아요. 사실 성공한 것보다 우리가 큰 걸 다 뺏겼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뺏기느냐, 왜 전략적으로 미리 준비를 못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강하게 했죠. 예. 지난주 이제 ADD 주최가 된 그 우리나라 한국 군사 방산 학회, 우리나라 최대 학회거든요. 그게 이쪽에. 그래서 거기 각계 기관장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엄청나게 질타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온라인 기사로 올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조간에도 우리 아시아투데이 조간에도 그게 실립니다. 18면 저 방산면에도 그게 실리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기자들은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얘기가 또 많이 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캐나다 잠수함이 12척이 CPSP 60조짜리가 되는데 이게 10년간 MRO, 메인터넌스 리커버리 그다음에 이런 MRO 비용까지는 120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상 더블로 들어가거든요. 최고 획득 비용에 MRO 비용이 그 이상 들어갑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근데 그 반전이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살 때 캐나다 산업 인프라까지 같이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 인프라까지 같이 해주는 국가, 이거는 이제 기업을 떠난 거예요. 인프라까지 들어가면 이제 우리 한국하고 독일 정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탈 패키지, 인더스트리얼 베네피트, IBF 펀드 이것까지 다 같이 해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가 이제 부랴부랴 해가지고 캐나다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캐나다 그 엘버타 이 동쪽구 대서양 동쪽구에서 태평양 이 밴쿠버 쪽에 이르는 태평양까지 이르는 게 캐나다의 동서 길이가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길이보다 더 길어요. 얘네가 거기를 또 거기는 청정 지역이에요. 청정 지역. 그래서 캐나다가 원하는 거를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이 정확하게 캐치했죠. 그래서 제가 저기 한 두 달 전에 이제 방송을 할 때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정의선 회장이 몰래 때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혼자 단신으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비니 스케줄 아주 간편하게 입고 캐나다로 가는 게 사진 찍힌 걸 제가 해가지고 신문에 올린 적도 있는데 이 현대자동차가 수소 인프라로 해서 캐나다에 지어주겠다는 거를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캐나다 정부 쪽에 얘기를 했고 정의선 회장이 직접 가서 브리핑을 했어요. 거기를 가서 캐나다 정부에 가서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폭스바겐, VW, 폭스바겐의 회장이 올 3월에 작년 실적 IR 발표를 하면서 중국 사업에서 엄청난 적자를 본 거예요. 폭스바겐 그룹이. 왜냐? 전기차하고 친환경차가 중국 비아디랄지 뭐 지커라든가 이런 데 완전히 싹쓸이를 당한 거예요. 폭스바겐 아우디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그냥 베네핏을 받았는데 중국에서 잘 되는 회사는 결국 나중에 망합니다. 외국 기업들은. 왜냐하면 중국이 다 대체를 하기 때문에. 중국 사업에서 천문학적 적자를 본 거예요. 폭스바겐이.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독일 전기 자동차가 너무 치고 들어와요. 제가 봐도. 엄청나게 치고 들어옵니다. 비아디하고 막 이런 데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독일 그 폭스바겐 회장이 올 3월에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는 더 이상 투자할 어떤 그런 예산이 없다. 그래서 캐나다에 우리가 공장을 증축이나 할 전혀 계획 없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 우리 현대차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날아가가지고 캐나다의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를 만들겠다. 수소 트럭을 우리가 거기서 운행하도록 우리가 모든 제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걸 그룹 회장이 직접 캐나다 정부에 얘기했고 반대로 독일 정부가 믿고 있던 폭스바겐은 회장이 그 정반대의 행위를 한 거죠. 한 거죠. 거기서 균형추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저는 그때 그렇게 봤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야, 구기자, 너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그동안 우리 하나의 우리 잠수함이 세계 최고고 우리 그걸 가져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사실은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방송 초기에, 방송 초에 전략 무기는 군사 동맹을 안 한 국가에서 조달 안 해요. 그런 예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저는 캐나다 정부가 우리를 들러리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하나 사람들하고 HD 현대중공업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출신 그다음에 로펌의 우리 고문 변호사들 다 그분들이 그냥 변호사가 아니고 담당 변호사가 있고 방사청 출신들도 많이 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군 출신의 장성 제도급 출신들이 거기 갔다가 이제 고문으로 가 있고 그래서 많은 취재를 했어요. 그건 다 익명 처리했습니다. 제가 몇 분은 괜찮다 그래가지고 실명 처리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 다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이제 방송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장 우리한테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도 50대 50이라고 얘기했었어요. 50대 50. 어느 누구도 심지어 51대 49라고 우리 측에 유리하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저는 캐나다가 독일 측의 군사 동맹국인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의 동맹은 독일로부터 잠수함은 물론이고 엄청난 독일의 제조 인프라를 캐나다 갖고 오려고 우리를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상황이 캐나다로 봐서는 폭스바겐 그룹에서 전기차라든가 내연기관차도 디젤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다 전기차, 수소차만 있으면 안 돼요. 내연기관차도 있어야 돼요. 가솔린하고 디젤도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근데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 유럽에서 제1위의 자동차 회사 아닙니까? 도요타, 그다음에 우리 현대모터그룹, HMG 현대모터그룹,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룹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도 요번에 캐나다 잠수함 그 사업에 도전했다가 걔네 일찌감치 떨어져 나왔죠. 일본도. 왜냐면 지금 역량이 일본의 해군 그 제조용 이시가와지마 하리마, 미쓰비시 중공업 다 지금 캐파가 안 돼요. 뭐 일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할게요. 왜냐면 일본의 방산이 지금 다시 재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는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모자랄 정도에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독일 쪽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캐나다가 독일로부터 더 많은 걸 뺏으려고 우리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했는데
이 보니까 이게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 캐나다의 어떤 인프라 쪽을 더 증대 캐파를 질 공간이 없고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균형추가 우리한테 좀 넘어온 거예요. 근데 독일과 캐나다는 제가 말씀드리죠. 군사 동맹 관계고 지난 70년간 대서양에서 같이 작전을 한 국가예요. 지금도 같이 작전을 하고 있고 해군들은 독일, 캐나다 해군, 캐나다, 독일, 캐나다, 영국 해군들끼리의 그 어떤 결속력이라는 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훨씬 더 걔네는 가깝습니다. 그리고 해군에서 전역을 하더라도 민간 해상 방산 쪽의 방산업체를 그들은 다시 갑니다. 가서 걔들끼리 계속 네트워크를 유지를 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하나오션이 들어가서 우리 잠수함이 과연 들어갈 틈이 있었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제가 스탠스를 바꾼 게 부정적인 스탠스에서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바꾼 게 올 3월인데 그때도 확실한 근거가 없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6대6이죠. 우리가 12척을 갖고 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군사 전략이랄지 군사 동맹 관계, 전략 무기, 스트래티지 웨폰 시스템에서 개념이 없는 사람들 하는 얘기고요. 전문 기자잖아요. 저는 국방 전문 기자 아니에요. AD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임원 출신이에요, 제가. 그리고 계속 거기 독일에도 1년을 나가 있었어요. 계속 독일 애들하고 엄청나게 오래 일을 했어요. 알거든요, 저는 걔들을. 근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폭스바겐도 안 하면은 캐나다 정부도 아무리 독일에 주고 싶어도 이게 주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3월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그래 좋아. 그러면 대서양은 어쩔 수 없이 군사 동맹 관계고 해군 쪽이 원하니까 독일로 간다 치자. 그럼 태평양은 뭐냐? 태평양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디렉션, 그 방향을 갖고 계속 취재를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게. 태평양 쪽으로는 6척은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는 거의 확신이 나오더라고요. 안 그러면 캐나다가 이렇게까지 늦게 안 해요, 걔네는. 걔네는 어느 정도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정 후다닥 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이 유럽이나 이쪽 애들입니다. 캐나다는 사실 북미에 있지만 걔들은 거의 다 프랑스, 영국 놈들이에요, 걔네가. 그 선조들이 전부 프랑스하고 영국 사람들이라고요, 걔네가. 제가 미시간에 있어봐서 하는데 미시간은 캐나다 그 꼭지에 붙어 있잖아요. 토론토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많이 갔거든요, 토론토 쪽에. 하는데 거의 불어해요, 그 놈들은. 다 그 놈들, 죄송합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그쪽 시민권자도 계시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거의 불어권하고 영어권으로 보시면 돼요. 거의 유럽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그 건물을 보면 전부 다 유럽풍 건물이에요. 거의 옛날 건물. 유럽풍이 아니고 현대 건물들은 좀 있긴 있지만 거의 유럽풍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또 호주 애들처럼 호주 사람들처럼 시드니나 뭐 이런 데 가시면 멜버른이나 서쪽 펄스 이런 데 가면 거의 뭐 유럽풍 건물이 많습니다. 얘네도. 영국 후손들이라 이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취재한 결과 6척은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6+6, 6은 티센, 6은 우리 한화, 장보고급 잠수함으로 오는데 오히려 8대4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서양 쪽은 캐나다가 예전에 무역은 대부분 유럽하고 했잖아요. 거의 유럽 사람들, 유럽 후손계니까, 유럽 후계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캐나다가 우리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하고 경제가 훨씬 커졌어요. 앞으로 계속 증대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알래스카하고 러시아, 사이베리아 쪽을 거쳐서 또 그 터널도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캐나다 경제는 특히 서부 밴쿠버를 위시로 해가지고 캐나다 경제는 한
일중, 한국, 일본, 중국, 한일중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세안 그룹, 인도까지 이르는 그쪽 태평양 쪽으로 경제가 훨씬 더 많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말라카 해협이랄지 뭐 이런 호르무즈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에 해군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의 만약에 요번에 잠수함 협정이 만약에 우리하고 계약이 된다면, 현중하고 하면 우리 요번에 해군도 진해항 잠수함 사령부에서 캐나다 서부까지 갔잖아요. 뭐 제가 기사를 여러 번 냈습니다. 그냥 편하신 시간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사진까지 많이 실어가지고 올려보냈거든요. 출고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여기지만은 독일하고 캐나다, 독일은 먼저 전략 동맹, 군사 동맹 관계에서 시작됐지만, 캐나다, 한국, 캐나다 관계는 어떤 이런 군사 전략 무기의 교류, 제휴를 통해서 군사 동맹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평양 쪽에 캐나다 경제가 의존하는 게 훨씬 크게 됩니다. 대서양보다는. 그럴 경우는 우리 잠수함을 캐나다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연역법의 탑다운식 논리인데, 바텀업 캐나다 독일 방식은 이제 냉전 때 바텀업으로 어떤 그런 탑다운 어떤 섞여가지고 그런 군사 동맹 관계지만, 우리 한국, 캐나다 한캐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통한, 그러니까 바텀업이죠. 실질적인 경제를 통해서 어떤 군사적 유대 관계를 가는 바텀업 관계,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실질적인 경제 교류로부터 올라가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 독일 관계는 캐나다 영프독과처럼 탑다운 군사 동맹으로 시작해서 어떤 무기 체계로 동맹으로 가는 거고, 한캐 동맹, 한국 캐나다 관계는 바텀업이죠. 경제로부터 시작해서 군사 전략까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캐나다가 서부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 같은 게 생길 겁니다. 이미 있어요. 그때 우리 잠수함이, 장보고함이, 도산 안창호함이 서부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때 태평양 함대 사령관, 캐나다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영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캐나다 태평양 함대의 수상함,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이 우리 부산까지 그냥 올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제 전략적 제휴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 생방송은 사실 이걸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6+6, 적어도 6척은 우리 하나가 가져온다는 거의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방송이 벌써 다 끝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이 캐나다의 CPSP 12척 다 갖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동맹 관계, 그거에 관한 설명은 이미 아까 조금 전에 다 드렸고요. 그러나 적어도 6척은 우리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6척. 적어도. 하나 오션이. 그 6척이면 애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캐나다로부터 우리가 6척 플러스 6척이나 7척이나 8척 정도 갖고 오게 되면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잠수함 향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수십 개 국가가 전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국가예요.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전부 다 엄청나게 커지는 국가예요. 이 나라들이 한국을 능가하게 되려면,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 인구도 뭐 1억 2천, 1억 5천이 넘고요. 특히 이제 가장 지금 뒤통수 땡기는 게 일본의 제군비, 어떤 일본의 이시가와지마 하리마나 미쓰비시 같은 세계적인 수상함, 어떤 잠수함, 걔는 뭐 2차 대전부터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항공모함까지. 근데 걔네가 다시 재가동을 시작하면 쉽지 않은 게임이 돼요, 우리한테. 그러나 지금은 일본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인프라가 워낙 망가져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제가 일본 특파원한테 거의 뭐 자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기사교류를 하는데요. 우리 일본 특파원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굉장히 어렵답니다, 현지. 그 다음에 일본 나와 있는 무관들한테 얘기를 해도 걔네는 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죠, 물론. 그러나 대충 근데 걔네는 중요한 건 뭐냐, 일본 아이들은, 특히 나온 무관들은 거짓말은 안 합니다.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말은 안 해요. 그건 확실히 제가 보니까,
믿을 만한 친구들인데 말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제 말에 긍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만났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만약에 캐나다 초계 잠수함 60조짜리에서 우리가 6척만이라도 갖고 오면은 상당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오션이 주가에 최근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그 최근 한 2, 3개월 동안 조정 많이 받았는데 그동안 뭐 급등도 많이 했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미 만약에 우선 협상자가 되면 이제 주가는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씩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씩 여윳돈 갖고 조금씩 아마 사모으시는 것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하나오션은 잠수함에 대한 완성 체계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체계 완성 업체라 그러는데 HTLLI 업체라 그래가지고 완성 체계,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무기라든가 중요 부품들을 만드는 거 HTLLI 업체라 그래요. 그래서 하이테크 롱 리드 아이템이라 그래가지고 장기간의 하이테크 굉장히 고난이도의 고정밀도의 장기간에 계속 후속 군수로 가는 그런 업체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업체냐면 한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오히려 더 제 생각에는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은 K2 전차도 완성 체계는 이제 우리 현대 로템에서 하잖아요. 근데 현대 로템에 많은 협력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협력 업체들의 그걸 이제 보안이 해제되는 부분에서 제가 추후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매스컴이나 삼형컴텍 같은 경우는 이제 K2 전차가 뭐 어디서 수주가 터졌다 그러면 삼형컴텍 같은 경우 주가가 현대 로템보다 훨씬 더 많이 뜁니다. 최근에 많이 방산업체들이 부품업체들 특히 많이 이제 주가가 많이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재작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이전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러나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기사 썼지만 미국 이란 전쟁이 이제 19일 이제 완전히 이미 뭐 쉬난다고 이란이나 미국에서 얘기했고 19일에 스위스에서 최종 이제 사인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야, 구기자, 그 전쟁 끝나면 이제 방산업체 주식은 끝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예전에 냉전 1990년 끝나고 러우 전쟁, 2022년 2월 러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진짜 방산주가 똥주였어요, 똥주. 왜냐하면 평화가 갈구돼. 그래서 유럽의 독일, 영프도, 그 다음에 일본 전부 다 방산업체가 거의 명맥만 유지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계속 무기를 만들어냈죠. 왜냐? 김정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예요. 방산 쪽에서는 김정은이가 국내 영업본부장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방산업체들한테.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무기를 독일이나 영프독처럼 무기 생산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계속 남북 간의 군사 대결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필요로 하는 무기를 계속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무기 체계가 세계적으로 지금 가성비가 있냐면 생각해 봅시오. 우리 로템이나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해상무기나 육상병기나 그다음에 항공이나 그다음에 LIG의 미사일이나 우리 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방사청이나 국방부에서는 예산 요만큼 줍니다. 최대 획득 비용이.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무기를 만든 거예요. 우리 방산 업체들이. 풍산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도 그렇고 150 포탄도 그렇고. 근데 지금 그게 완전히 대박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방산 업체들은 우리 국방부의 100% B2G거든요.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다 보니까 이윤을 거의 남기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성비 있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출할 때는 우리가 그거를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처럼 완전히 그 값으로 같은 비슷한 무기체계 약간 깎아서 우리가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박이 난 거죠. 그 가격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 국방부 납품비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엄청난 수익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삼형제,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엄청난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로템도 그렇죠. 로템도 거의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서자였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컨테이너 만들고 적자가 엄청났거든요. 철차 만들고 사실 국가 기반 사업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회사가 현대 로템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다음에 K2 전차 만들죠. 근데 수익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하면 수익을 못 내요. 저도 이제 현대차 그룹의 임원으로 있었지만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이 군사 방산 쪽은. 그러나 이제 수출 대박이 이제 K방산이 터졌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가 가성비 있게 만들던 그게 이제 수출로 대박이 나면서 제대로 돈을 받는 거예요. 제 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산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전략 산업화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무기는 다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반도체. 시스템 엔지니어링 다 들어가고요. 이 직접으로 전부 설계부터 반도체 부품까지 컨트롤 패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풀 사이클 그 생태계, 제조 생태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돼요. 몇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도 반도체 못 만들어요. 우리 저 삼전이나 하이닉스, 닉스 거 가져가는 거예요. 예. 미국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꽤 들어가요. 걔네 그 무기 체계에 미사일부터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무기 하나에 수백 개, 수천 개 들어가요. 지금은 드론 하나에도 이제 AI 인공지능이 탑재되거든요. AI 그 드론에도 전부 AI가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좌표 타겟팅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날아갑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요격도 쉽지가 않아요. 그걸 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세미컨덕터 삼전이나 닉스에서 만드는 반도체예요. 우리나라가 풀 사이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만큼 가성비도 있고 그만큼 속도 있게 또 생산해서 딜리버리, 납품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성비 있고 다 좋은데 우리나라 방산의 체계는 ADD, R&D를 책임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부터 생산해서 수출까지 하는 우리 일군 15개 방산 업체들, 현대, 한화, LG, LIG 이런 회사들 그런 인원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또 방사청에도 현역들도 많고 그다음에 다 이게 방산의 전문가들이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ADD 그 학회 가가지고 그거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말씀드려요. 그것만 개선되면 우리나라 방산은 진짜 세계 1위입니다. 1위. 우리는 스스로 목을 죄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기자들은 뭐 이제 기사를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하지만 이제는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매체가 이제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제 기사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감을 하자면 오늘 말씀드릴 거는 60조에서 향후 10년간 120조에 이르는 캐나다 세계 단일로 세계 최대의 방산 계약이 될 CPSP 사업에서 이제 6척에 적어도 6척은 우리가 가져간다. 우리 하나 오션하고 HD 현중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 협력 업체들이 어디 있냐? 울산, 거제도에 있어요. 이런 업체들한테 이제 엄청난 수혜가 가고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어떤 잠수함 그다음에 수상함들도 이걸 기화로 해서 진짜 우리 K 방산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 같은 이제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어떤 그 전략 산업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어떤 그런 모멘텀, 어떤 그런 전환점이 될 거다 하는 게 이제 30일 내 아마 이번 달 말 7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거의 발표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취재를 보강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서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원하시는 어떤 주가라든가 방산업체 주가들 요즘 많이 좀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품업체들 특히 협력업체들도 좀 많이 CEO들 모시고 나와서
방송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이 1시간이 이제 훌쩍 지나게 돼가지고 이제 마감을 합니다. 우리 아투 시청자 여러분, 아투 TV 시청자 여러분, 금주도 무도에서 건강 잘 지키시고 다음 주에 다음 약속된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피는 인사 올립니다.